안녕하세요. 영화당 시간입니다. 저는 이동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조당 김승현입니다. 제가 머리가 영특하고 네네. 명민화해서 네. 조조당이 아니고요. 네. 오늘 나오는 우리 같이 영화의 일찍 촬영해서 조조당. 그렇죠. 그럴 수도 있고요. 조라는 캐릭터와 한쪽 역시 조슈에라는 캐릭터가 있어가지고 오, 그러네요. 합하니까 조조당이더라고요. 야, 한쪽만 편들지 않는 겁니다. 양쪽 다 배려한 이름입니다. 그러네요. 물론 하나는 J이고 하나는 G라서 약간 차이가 있긴 하지만 네. 한국 발음으로는 조조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조조당입니다. 네네. 이거 짜놓고 저도 몰랐네요. 네, 의미 부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조조당 당수님과 함께 오늘 다루게 될 두 편의 영화는 분위기가 어떻게 보면 거의 같은 시대적 배경은 같다고 할 수 있죠. 네. 하나는 이제 40년대 중반쯤,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말기에 독일에서 얘기고, 하나는 그 즈음에 이탈리아에서 얘기입니다. 네. 그리고 두 편 모두 사실상 홀로코스트랑 관련이 되어 있는, 사실은 굉장히 무거운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 또 공통점은 두 편 다 약간 의외로 코미디적인 색채를 띠고 있고, 네. 주인공이 사실상 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의외가 아니던데요. 완전히 대놓고 코미디를 만들기로 하였고 네. 어쩌면 이 두 감독의 스타일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네, 네. 감독 자체가 일단 스탠드업 코미디나 코미디언으로서 자질 뛰어난 감독들이고 비극을 어떻게 하면 코미디로 바꿀 수 있는지를 너무 잘 아는 감독이어서 작정해놓고 인류의 비극 자체를 내가 한번 코미디로 만들어 보리라는 야심이 아주 큰 두 편 작품인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공통점의 연장선상에서 아닌 게 아니라 이 두 감독이 직접 이 두 영화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한 사람은 주연, 한 사람은 아주 비중 있는 조연, 이렇게 해서 또 연기도 굉장히 잘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네. 감독이 코미디를 하고 있고 출연도 하고 연출도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장 자체가 얼마나 어떨지 정신없을 것 되게 같아요. 궁금한데 제가 그 조조랩의 현장 메이킹 필름을 잠깐 봤는데 굉장히 현장을 화기애애하게 만드는 역할을 감독 자신이 할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두 감독 자체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영화 바깥에서 뭐 인터뷰를 한다든지 시상식장에서 보면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즐거운 사람들, 남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이 두 감독에게 사실 또 공통점도 있습니다. 이게 둘 다 2차 대전 말기에 일단 유럽에서 있었던 홀로코스트 사건을 다루고 있잖아요. 네. 근데 로베르토 베니니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아버지가 실제로 수용소에서 살아 돌아온 그런 굉장히 비극적인 사연의 주인공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타이카 와이티티 감독은 어머니가 또 유태인이에요. 그래서 애초에 이 원작 소설이 있는데 원작 소설 영화에 보지 않견이라고 말한 것 자체가 어머니인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를 이제 짚고 넘어갈 때 사실은 조조 래빗 때도 그런 의견이 있었고, 특히 인생은 아름다워가 개봉됐을 때 굉장한 환호가 있었고 사람들이 대부분 다 이 영화를 좋아하지만 일각에서는 이 영화를 또 신랄하게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특히 평론가들 중에 일부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주장이 일부분 맞는 부분이 있지만 개인적으로 이제 반대되는 부분도 있어서 그런 얘기를 한번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시 말해서 굉장히 끔찍한 역사적인 어떤 실제 있었던 비극이 있을 때 그 비극을 과연 코미디의 소재로 삼을 수 있을 것인가라는 어떤 부분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당연히 저는 삼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하나의 현상을 하나의 해석만 존재할 수 있다면 사실은 예술의 존재 가치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각각의 예술가들이 그 사건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를 수용해서 자신의 작품을 내놓는 순간 이 현상 자체가 훨씬 더 새롭게 해석되고 더 많이 저는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예술가들이 각각의 방식으로 이런 사건들을 해석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진짜 거의 100% 동의가 되는 그런 의견인데요. 사실은 인생은 아름다워 때 어떤 의견이 있었냐면 홀로코스트라는 인류 역사상 가장 끔찍한 그런 비극을 가지고 그것을 값싼 감상주의의 재료로 삼아서 거기다 코미디로 이렇게 멜로드라마적으로 그냥 가볍게 소화해버리고 말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소재에 대해서 제대로 최소한의 예의를 지키지 못했고, 혹은 그 역사적인 비극 자체를 굉장히 사소한 것으로 만들어버렸다라는 비판들이 굉장히 강했단 말이에요. 근데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세상에 코미디로 소재로 삼을 수 없는 비극은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다만 어떤 비극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참담한 어떤 트라우마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극히 조심해야 되고 그것이 너무 어렵긴 하겠죠.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코미디로 다뤄서는 안 돼라고 정해져 있는 그런 신성화된 소재가 있을 수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반론으로 이제 한 가지 말하고 싶은 건 이런 거예요. 만약에 어떤 소재가 코미디화해서는 안 될 정도로 끔찍한 비극이 있다라고 신성화해버리는 순간, 그러면 그런 소재를 신성화하는 것은 대체 누가 정하는가라는 문제가 있을 수 있죠. 나한테는 너무 끔찍한데 누구는 아무렇지도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홀로코스트는 어마어마한 비극인데
그것에 대해서 예술이 애초에 거기서는 코미디적인 접근으로 아예 할 수가 없다라고 결정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이상한 방법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코미디로 다룰 때 그 사건 자체를 희화화할 목적이냐 아니면 그 사건을 내 방식대로 비틀기 위한 목적이냐가 되게 중요할 텐데요. 예를 들면 오늘 다룰 조조 래빗 역시 2차 세계대전의 그 참상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의 한 복판임에도 불구하고 화면 색깔이 엄청나게 밝아요. 왜 밝은가? 그 밝음의 이유는 어쩌면 코미디를 만들기 위한 밝음도 있겠지만 실제로 그 당시에 사람들이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최대한 예쁘게 아름답게 입고 싶었던 마음 같은 걸 표현한 거거든요. 거기에서 오는 오히려 더 큰 슬픔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다룰 코미디는 그냥 단순한 코미디가 아니라 비극을 품고 있는 코미디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성공한 코미디가 있느냐 실패한 코미디냐가 있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리고 엄청난 우리가 모두가 트라우마를 기억하는 비극은 사실 코미디로 성공하기가 어려울 뿐이지 이것은 어떻게의 문제이지 무엇의 문제는 아닐 것 같다. 그것은 예술에게 다른 잣대를 들이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런 홀로코스트 이야기를 가지고 어떤 사람이 코미디를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못할 정도로 선을 넘는 코미디라면 아마 그 코미디는 사장이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받겠죠. 예술이라는 건 많은 사람들이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의 영역이기 때문에 인생은 아름다움을 많은 사람들이 좋아한다는 이유는 어쩌면 그 선을 우리가 다 동의한다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어떤 하나의 소재를 하나의 방법으로만 영화화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순간 사실은 그것은 예술을 질식시키는 또 다른 의견일 수도 있겠다. 이런 말씀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자, 어쨌건 이렇게 해서 두 편의 굉장히 끔찍한 비극인데 그런 끔찍한 비극을 더군다나 어린 소년들을 등장시켜서 영화가 어떻게 다뤘는지를 지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분 브리핑을 통해서 제가 오늘 뭐 여러 가지 준비를 해봤었는데 저희가 약간 전쟁 한 3부작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계속 지금 전쟁에 대한 영화들을 많이 다루고 있었는데 오늘은 그 완결편이 아닌가. 아이들의 눈에 비친 전쟁의 모습이 어떤가를 탐구한다면 그렇다면 제가 이 주제를 가지고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준비해봤습니다.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년들을 그려오셨어요. 네, 트렌치 코트라고 했는데 살짝 약간의 말장난이죠. 트렌치 코트라는 건 양쪽에 있는 참호를 두고 서로 격렬하게 싸우고 있는 경기장 같은 모습이라고 해서 제가 트렌치 코트라고 이름을 지어봤고요. 1차 세계대전이 남긴 가장 참혹한 풍경이 어쩌면 저 참호가 아닌가 싶은데요. 이 많은 사람들이 참호 속에서 전투를 벌여왔는데 이 참호라는 게 얼마나 끔찍한 일이냐면 서로의 얼굴을 보지 않고 수학적인 계산을 위해서 대포로 쏴 죽이겠다라는 마음 같은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현재 세계가 가장 직면한 가장 끔찍한 위협은 얼굴을 보지 않고 상대를 죽인다는 그 끔찍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조조와 조슈에가 사실은 서로 얼굴을 모르지만 어쩌면 언젠가는 적이 될지도 모른다라는 끔찍함이 어쩌면 이 영화에 내포하고 있는 어떤 그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트렌치 코트의 참상을 멈추려면 조조처럼 일어나서 창호 밖으로 걸어 나와야 한다. 마치 1917에서 그 주인공이 밖으로 나오는 것처럼 그런 걸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트렌치 코트라는 이름 속에서 한번 이렇게 그림을 그려봤고요. 네, 모든 영화당 에피소드는 이렇게 다 연결이 되고 큰 그림이 항상 있어요. 제가 3부작을 한 이유가 바로 이 그림을 위해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우겨봅니다. 네, 그리고 제가 오늘 또 특집이기 때문에 책 한 권을 소개해드리려고 가지고 왔는데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그림책입니다. 네네. 진짜 갖고 오셨네요. 네, 이 적이라는 책인데요. 다비드 칼리가 쓰고 세르지 블로크가 그린 그림책인데 이 두 명의 병사가 각자의 참호 속에서 상대를 상상을 합니다. 한 병사는 저쪽에 있는 참호에 있는 끔찍한 괴물, 쟤들은 악마일 거야, 괴물일 거야 상상을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내가 먼저 저를 제압하기 위해서는 참호 밖으로 나와서 죽이러 가야 해 하고 야밤에 참호 밖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기어갑니다. 그럴 때 벌어지는 반전이 있습니다. 그 책을 직접 보시고요. 네, 이 적이라는 어쩌면 책이 가장 쉽게 전쟁의 참상을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책이 아닌가 싶어가지고 제가 아이들의 눈에 비친 전쟁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책을 한 권 소개해드리려고 조조 래빗하고도 관련이 있네요. 적을 그렇게 있죠. 괴물로 생각해야 자기가 쏘아서 죽여도 죄책감 같은 게 없을 수 있을 테니까. 아주 쉽게 볼 수 있는 책이기 때문에 모든 분들에게 추천하는 책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트렌치 코트를 가지고 굉장히 일단 그림 자체가 직관적으로 확 들어오는. 이 모르시는 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트렌치 코트 역시 이 참호에서 비롯된 패션이죠. 그래서 웅덩이가 너무 깊기 때문에 긴 옷으로 그걸 가리기 위해서 트렌치 코트라는 옷이 개발되었다는 것도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네, 이렇게 상식까지 또 덧붙여 주셨습니다.
There you boys will be involved in such activities as war games, ambush techniques, and blowing stuff up. I don't think I can do this. Was? Of course you can. If I tell on you, you'll be in big trouble. They'll never win. Love is the strongest thing in the world. You okay? Go show! Oh, God. 네, 먼저 소개해드릴 작품은 조조 래빗입니다. 올해 그 아카데미 시즌에 굉장히 각광받은 영화 네. 중에 한 편이었었죠. 전 이 영화 소개할 때 감독님이 하신 한 말씀이 딱 떠오릅니다. 뭐라고 그랬죠? 세상은 우스꽝스러운 영화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우스꽝스럽기 때문이죠. 네. 감독이 자체가 얼마나 이 세상을 조롱하고 싶었으면 이런 식의 아주 우스꽝스러운 영화를 만들어냈습니다. 네. 사실은 감독 자체가 이제 히틀러 역할을 맡기도 했는데 그 뒷얘기 인터뷰 같은 걸 들어오면 히틀러 연기를 아무도 안 하려고 해서 그냥 내가 했다. 또 이렇게 또 쿨하게 또 말씀을 하세요. 아 그렇기도 하지만 이 영화 자체를 보면 너무 저격이고 스스로 즐기는 게 보여요. 그러니까 일종의 악역이기도 하지만 상상 속의 존재로서 아무렇게나 연기해도 되는 자유로움 같은 게 있을 텐데 애들이 좀 많은 것 같고요. 그러면서 감독 자체가 즐기는 역할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타이카 와이티티의 조조 래빗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요. 이 영화는 일단 발상 자체가 물론 원작이긴 하지만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나치 하면은 뭐라고 그럴까요? 인류 역사상 가장 사악한 집단 뭐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나치가 주인공인데 10살짜리 소년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10살짜리 소년이 갖고 있는 어떤 귀여움, 순수함, 무고함 같은 게 있는데 이게 나치라는 것하고 붙어버리니까 이거 자체가 굉장히 신선하고 반면에 굉장히 조마조마한 느낌이 드는 거죠. 10살짜리 나치 소년을 등장시켜서 홀로코스트랑 관련된 이야기를 불편하지 않게 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 영화를 보게 되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당연히 이제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자기 집에 숨어들게 된 자신의 누나의 친구죠. 엘사라는 유태인이 있는데 그 엘사라는 소녀를 만나게 되면서 사실은 유태인을 악마로 생각하고 흉악한 어떤 존재로 생각했던 아이가 서서히 바뀌어가는 과정을 다루고 있는 거잖아요. 제일 중요한 것은 당연히 홀로코스트 이야기이겠지만 또 한편은 이 영화는 이런 이야기를 다룰 때 흔히 취하는 어떤 그런 장르적인 스탠스가 성경 영화에 있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 아이가 어떻게 변하느냐 이것을 보여주는 또 그런 영화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보통 한 아이가 성장을 하려고 할 때 성장을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게 되는데 여기 3명이 있죠. 네네. 그러니까 상상 속에 히틀러, 아돌프 히틀러가 있고 실제하는 엄마가 가르쳐주는 역할이 있고요. 또 하나 말씀해 주신 벽장 속의 유대인 소녀라는 이 3개의 키워드가 이 아이를 얼마나 다른 식으로 성장시키는지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엄마를 중심에 둔 상태에서 이 상상하는 히틀러와 그 다음에 벽장에서 우연히 마주치게 된 엘사가 비교가 되는데 네. 이 둘은 묘하게 비교가 돼요. 왜냐하면 히틀러라는 존재는 실제로는 있지만 이 아이의 상상 속에서는 만들어낸 그런 가공의 캐릭터잖아요. 그런데 가공의 캐릭터지만 진짜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그런 캐릭터가 바로 히틀러이고 반대로 엘사는 실제로 있는 인물인데도 불구하고 처음 만났을 때 유령으로 생각하잖아요. 네. 귀신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없는 존재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있는 존재인 거고 이 둘은 둘 다 이제 우정과 사랑과 이런 쪽의 대상이 되는 건데 그러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라는 측면에서도 이야기의 구도가 굉장히 잘 짜여 있어요. 그렇죠. 이 구도는 나의 가장 친한 베스트 프렌드가 누가 될 것인가에 대한 순위 싸움이기도 합니다. 그럴 수 있네요. 늘 우리가 가장 재밌게 나오고 있는 캐릭터인 요키라는 친구가 있는데 언제나 베스트 프렌드처럼 보이지만 늘 2등이야. 아돌프 히틀러한테 밀려서 2등이고 나중에는 엘사한테 밀리고 그런 의미에서 이 1등을 누가 차지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일 텐데 Hail me, man.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기서 엄마는 영순입니다. You can hail me better than that. Heil Hitler. Who's Hitler? Yuck. 이 영화를 이제 보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일단 제목이 조조 래빗인데 래빗이라는 어떤 별명이 붙은 이유가 영화 속에서 토끼를 그렇게 흔히 비유하는 것처럼 일단 겁쟁이 그 다음에 죽여도 되는 어떤 약한 존재 이런 것으로 묘사가 되어 있고 실제로 그 나치의 소년 캠프에 들어가게 되면 이 토끼를 죽이는 것으로서 아이들의 어떤 용맹스러움을 증명해야 되는데 그걸 제대로 못해서 놀림을 받게 돼서 조조 래빗이라는 이름이 붙게 된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토끼에 관한 얘기가 나오게 되는데 Kill it.
영화에서 토끼는 사실상 유태인을 비유하는 것이기도 하고 네. 그러면서 조조를 비유하는 것이기도 해요. 근데 영화에서 보면 이제 이 영화가 굉장히 신선한 몇 가지 착상들이 있는데 벽장에 숨어서 죽음의 공포에 시달리는 아이, 그게 이제 엘사롭게 캐릭터가 되어 있는데 이 엘사를 다루는 방식을 보면 우리가 아는 그런 유태인 숨어 사는 소녀의 그 연약함과 두려움을 표현하는 캐릭터가 아니에요. 굉장히 강인하고 굉장히 당당한 캐릭터란 말이에요. 그렇게 캐릭터 라이징을 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유태인들을 그들은 나치들은 토끼 정도로 보고 굉장히 유약한 존재로 보고 박멸해야 될 존재로 보지만 사실은 유태인들은 전혀 약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오히려 그것은 편견이다라고 말하면서 이 아이가 바뀌는 과정을 보여주는 그렇게 짜여져 있는 것이죠. Don't make me run, kid. 네, 그러는 과정에서 이제 유태인들이 못생긴 존재들이더라고 막 엘사 앞에서 막 공박을 하죠. 근데 말을 자기가 한참 막 떠드는데 그러고 나서 어느 순간 엘사가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앞에 거울이 있어서 자기가 자기 얼굴을 보니까 자기 스스로 생각할 땐 자기 얼굴이 못생겼다고 생각하는 거죠. 못생긴 이유는 뭔가 하면 수류탄 터지는 그 사고를 당해서 얼굴이 이렇게 줄이 그어졌기 때문인데 그 줄이 그어졌다는 건 사실상 어떻게 보면 인간과 인간 집단 사이를 나누는 수많은 편견의 줄 같은 것일 수도 있고 그렇죠. 국경 같은 것일 수도 있겠죠. 그걸 지도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그 그렇죠. 얼굴이 지도처럼 되었다고 얘기하죠. 바로 일부러 이제 그런 것을 네. 터치하는 대사일 텐데 다시 말하면 그렇게 유태인들은 저열하다 어떻다라고 이렇게 편견으로 그 집단을 싸잡아서 하는 그런 공격하려는 시도 자체가 사실은 그를 못생기게 만든 거죠. 그것을 보고 있다는 측면에서 이런 장면들이 사실은 굉장히 부담스럽지 않게 영화의 어떤 뚜렷한 메시지들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이 영화 전체를 흐르는 느낌은 굉장히 경쾌한 느낌이에요. 네. 시작하자마자 이 감독의 특유의 센스가 보여지는 장면이 있는데요. 비틀즈의 노래가 나오는데 도거 버전입니다. 네. 영화 끝날 때는 데이비 보위의 도거 버전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 이 영화 속에서는 다 영어로 얘기하는데 독일어 억양으로 영어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감독이 이런 이야기를 다룰 때 어떻게 해야지 약간 재미있게 웃기게 만들 수 있을지를 굉장히 잘 아는 그런 감독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는 사실 그 처음에 첫 장면을 보면서 조마조마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재밌으면서도 비틀스의 이제 뭐 가장 유명한 아마 빌보드의 1위한 최초의 곡일 텐데 I Wanna Hold Your Hand라는 그 노래가 나오는데 우리가 나치와 히틀러를 생각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건 손인사, 손이잖아요. 근데 나는 당신의 손을 잡고 싶어라는 노래를 비틀스에 대한 열광을 히틀러에 대한 열광에다 뒤집어 씌운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면서 오히려 그 불편하게 만든 풍자에서 코믹한 어떤 것을 끌어내려고 하는 건데 와 세게 시작하네? 이런 느낌이었었고요. 그러면서 영화가 진행되는데 맨 마지막은 그 데이보이를 끝내는 거죠. 음악적인 조롱이 좀 많은데 여기 네. 사실 비틀즈의 그 손에 대한 연결도 그렇고 이 나치 소년단, 청소년단이 뭐 전 세계적으로 600만 명 정도의 아이들이 이 나치 청소년단에 가입을 했었는데 그들이 훈련할 때 나오는 노래가 뭐냐면 탐 웨이츠의 I Don't Wanna Grow Up이에요. 성장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어떤 식으로 나치에 현혹되어서 이 훈련을 받고 있는지를 노래로 약간 조롱을 하는 것 같기도 해서 이 표면에 흐르고 있는 어떤 광기와 그 이면에 흐르고 있는 조롱 같은 것들이 기묘하게 섞여 있는 그런 영화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왜 하필이면 히틀러였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영화가 시작할 때가 그 말씀하셨던 그 히틀러 소년단 그러니까 독일 소년단이 실제로 아이들을 처음 이제 말하자면 어떻게 보면 학교나 학원을 병영화하는 어떤 나치의 방식이었던 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10살짜리밖에 안 되는 아이들을 장내 군인 자원으로 보고 그것을 이제 그쪽으로 착취하는 것일 텐데 어쨌건 이 아이는 이제 10살이 돼서 처음으로 나치 단원이 되어서 독일 소년단에 들어가는 것이 영화의 시작이에요. 그 상황에서 자기는 이제 자랑스럽잖아요. 드디어 뭔가 이 독일 남자로서 제대로 뭔가 행동하는 것 같고 이런 착각에 빠져 있죠. 다른 한편으로는 캠프에 가는 게 두렵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독일에서 가장 센 사람 히틀러죠. 히틀러가 자기의 친구일 것이다라고 상상을 함으로써 그 두려움을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 초반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영화를 만약에 성장 영화로 본다면 집에서 나가는 이야기라고 볼 수 있거든요. 영화 전체적으로 보면 이 아이는 3번 나가는 걸 두려워해요. 그것이 뭔가 하면 첫 번째 장면에서 독일 소년단에 들어가기 위해서 두려우니까 히틀러라는 존재를 발명하죠. 두 번째는 수류탄 때문에 얼굴에 사고가 나서 흉해지니까 밖에 나가기가 싫거든요. 그랬을 때 어떻게 밖에 나갈 것인가를 두고 어머니가 또 용기를 주죠. 그리고 마지막은 세 번째는 엔딩에서 등장하는 그 집을 어떻게 나올 것인가.
나가서 엘사와 무엇을 할 것인가 여기에 관해서 결국은 말해주는 영화인 거거든요. 네. 그렇게 본다면 결국은 조조는 어떻게 집을 3번 나가는가라는 것을 부제로 삼아도 될 정도로 이 영화는 성장 영화적인 플롯을 갖고 있죠. 어쩌면 조조의 성장을 보여주는 그 대사로도 나와 있는데 네. 두 번째 밖으로 나갈 때 네. 조조가 나가기 무서워서 엄마한테 물어봤을 때 엄마가 하는 대사를 마지막 장면에서 조조가 대신합니다. 그러면서 조조가 성장해서 엄마의 자리에서 누군가를 보살펴줄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게 어쩌면 성장의 근거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이야기가 굉장히 잘 짜인 멋진 이야기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조조의 성장이 어떻게 왔을까? 누군가에 대한 이입 때문에 왔단 말이에요. 공감 때문에. 다시 말하면 조조는 다른 누군가가 되는 이야기인데 그럼 나는 누가 돼야 되지? 이런 이야기라고 볼 수 있어요. 처음에는 히틀러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히틀러를 발명해서 히틀러에 이입해서 대화하는 가장 친한 친구라고 상상을 했던 것인데 그러다가 중간에 다른 사람을 바꿉니다. 누구로 바꾸고 나면 네이선으로 바꿔요. 네이선은 누군가 하면 바로 엘사의 옛날 남자친구였던 것이죠. 네. 왜냐하면 네이선의 마음을 상상해야 엘사에 대한 가짜 편지를 쓸 수 있기 때문에 가짜 편지를 쓰면서 자기가 네이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뒤집어서 얘기하면 나치인 소년이 유태인이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영화의 맨 마지막 장면을 보면 굉장히 흥미로운데 마지막 장면은 사실상 첫 장면하고 형식적으로나 내용적으로 연결이 돼 있거든요. 둘 다 거울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맨 마지막 장면이 이 영화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당혹스럽기도 하고 가장 사랑스럽기도 한 둘이 마주보면서 춤을 추는 장면인데 이 둘이 춤을 출 때 그 사이에 거울이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둘이 서로 마주보며 춤을 출 때 처음에 남자아이는 여자아이가 추는 춤을 따라합니다. 그 다음에 뒤에 가면은 그 춤의 마지막에서는 여자아이가 남자아이가 추는 춤을 또 따라하는 방식으로 이게 짜여져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서로가 되는 거거든요. 조조는 엘사가 되는 것이고 엘사는 조조가 되는 것인데 그렇게 이 나치 소녀는 마지막 순간에 유태인의 마음을 엘사를 완벽하게 상상함으로써 어떻게 생각하면 이해는 제대로 된 성장을 이뤄내면서 끝나는 거울을 보면서 끝나는 그런 얘기라고 거울 또 던져주시니까 또 제가 신발끈 얘기 안 할 수가 없네요. 아, 신발이라는 이미지도 역시 대칭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이 영화는 조조가 신발끈도 못 묶다가 신발끈 묶어주게 되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어릴 때는 신발끈을 꼭 엄마가 묶어주었고 엄마가 장난도 안 칩니다. 왼쪽 신발끈과 오른쪽 신발끈을 연결시켜요. 그게 어쩌면 조조야 누군가를 상상하고 그 사람에게 감정이입을 해야지만 네가 성장할 수 있어라는 이야기, 누군가와 연결되어야 해라는 이야기를 어쩌면 교훈을 엄마가 준 거라고 생각이 든다면 네. 마지막에 조조가 엘사의 신발끈을 묶어주는 이야기가 어쩌면 성장의 이야기이자 왼쪽 발과 오른쪽 발의 대칭의 이미지를 딱 보여주는 그런 이미지인 것 같아요. 사랑을 다루는 영화에서 신발끈 묶어주면 끝이에요, 그걸로. 네. 무릎을 꿇어야 되거든. 네, 그런 영화들이 그 영화 너무 많고요. 네. 무슨 번지 점프를 하다에도 그런 장면이 나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에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첨부를 한다면 이런 거예요. 영화 속에서 선한 사람들은 누굴까, 악한 사람들은 누굴까? 분명히 영화는 이분법적이란 말이에요. 영화 속에서 악한 사람들은 변하지 않는 사람들. 원래 앞에 앞부분에 가져 있던 것을 끝에까지 그대로 가져가는 사람들. 타인의 마음을 상상할 수 없는 사람들이고 변하는 사람들은 뭔가 1인 2역을 하는 사람들, 남을 흉내내거나 공감하는 사람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주인공뿐만 아니라 주인공은 아까 말씀을 드렸고 네. 엄마도 마찬가지입니다. 엄마도 1인 2역을 해요. 중간에 보면 아빠 흉내를 내면서 코스염을 달고 마치 1인 2역인 것처럼. 아, 대단한 장면이었어요. 네, 그렇게 하죠. 그리고 또 다른 그 엘사라는 그 소녀도 1인 2역을 해요. 중간에 결정적인 위기 때 얘의 이 누나인 인거인 척 흉내를 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다 1인 2역을 연기하는 사람으로 짜여져 있는 극중 캐릭터들은 하나같이 다 좋은 사람들인 거예요. 네. 그런 의미에서 이 영화가 보는 악이라는 것은 결국 타인의 마음을 상상하거나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래서 변화를 얻어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악이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나치야말로 바로 그런 존재다라고 이야기하는 영화인 거죠.